엄마, 이제 집 전세금 빼서 저희 주시고 요양병원 들어가는 게 어떠세요? 뭐라고? 내가 왜 요양병원에 가니? 저희가 자주 찾아갈게요. 나는 아직 혼자서 밥 챙겨 먹고 빨래도 혼자 할 수 있어.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이번에 넘어진 것처럼 또 다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때 또 저희 집에 계시는 건 좀 곤란해요. 요양병원은 간호사도 있고 친구도 생기고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간병사 일을 하다 퇴직한 67세 김순희입니다.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 골절이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며칠 전 그 사건 이후 날 보고 자꾸 요양병원에 들어가라고 하네요. 마주 앉은 둘째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어머니의 전세금을 노린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들의 마지막을 지켜봐온 김 씨였기에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다른 노인들 돌보면서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재산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며 눈물 흘리셨는지 김 씨는 나이 들면 절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재산도 넘기지 않겠다고 독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로 다리 수술을 받은 후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병원에서는 자꾸만 퇴원하라고 해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식사 시간도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 모든 것이 내가 짐이 되어버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가 큰 실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리가 불편해서 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급히 화장실을 가야 했지만 방에서 거실을 지나 화장실까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저도 모르게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냄새나요. 저는 손주의 말에 부끄럽고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 말을 꺼낸 둘째 아들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깁스한 다리를 바라보는 김 씨의 눈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 큰아들 부부를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야 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애미보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나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마지막 가는 큰아들의 손을 붙잡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예림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 키울게. 걱정하지 말고 편히 눈 감아도 돼. 하며 식어가는 큰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춘기 손녀딸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다리 수술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해져야 했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큰아들 내외가 하늘에서 나를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잘 키워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다니. 그날 밤 큰 아들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간병했던 수많은 노인들처럼 자식에게 의존하며 서글픈 노후를 보내지 않겠다고. 내 삶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손녀와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기 싫고 지금 당장 내월 150만 원 연금으로는 간병인을 고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은 400만 원, 12시간 간병인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 씨의 전세금을 모두 빼서 요양병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손녀딸은 누가 돌볼 것이며 김 씨 또한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간병사로 일했던 30년 제가 본 요양병원의 실상은 광고에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공허한 눈빛과 여기 오지 마세요라는 간절한 충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내 미래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미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할머니마저 멀어진다면 사춘기 손녀딸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지치고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집에서 혼자 지내기는 무리예요. 한 번 넘어지면 다음에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예림이는 외할머니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둘째 아들 민수의 말은 언뜻 들으면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3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보았던 수많은 가족 갈등의 패턴이 김 씨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왜 전세금을 빼서 요양병원에 가야 하니?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얻은 집이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엄마 혼자 계시다가 또 다치면 어쩌시려고요? 요즘 요양병원은 시설도 좋아요. 내가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전세금까지 내놓고 요양병원 가라고. 둘째 아들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 그도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며느리는 본인이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무언가 크게 다짐을 한 듯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기 바빠서 매일 어머니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한테는 요양병원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김 씨는 자신이 간병했던 노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눈빛, 자식들을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남긴 충고. 자식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마세요. 그것이 버림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 내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정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어제 행복요양병원이란 곳을 다녀왔어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정말 좋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는 게 어떠세요? 나는 이미 요양병원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네 집에서 쫓아내는 거냐? 엄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간병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지내는지 봐왔는데 날 보고 거길 가라고? 나는 절대 못 간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치기는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퇴직 후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 수술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림이 때문이라도 요양병원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65살이 넘었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노후 준비 잘해서 저분들처럼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리를 다치고 보니 지금 내 모습은 노후 준비 안 된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로는 24시간 간병인 400만 원은 물론 12시간 간병인 200만 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며느리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요양병원을 그냥 구경만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시설과 서비스는 분명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르신들의 공허한 눈빛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돌봐드렸던 박 할머니였습니다. 순희 씨, 여기 오지 마세요. 이곳은 너무 외롭고 하루하루가 허무한 날의 반복이에요. 제 자식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씨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죽어도 요양병원은 선택하지 않을 거야.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남은 삶의 존엄성과 손녀딸 예림이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아들은 빨리 결정하라는 듯이 재촉했습니다. 김 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간의 요양병원 견학과 설득이 이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함없다. 요양병원에는 안 갈 거야. 둘째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사시겠다고요? 또 넘어지거나 아프시면 그때 또 저희 집에 계시는 건 좀 곤란해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걱정 안 시킬 테니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식사 후 김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굴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는 무언가 반짝하고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불편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마을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깁스를 풀고 재활 중이었지만 여전히 걸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은 의지로 주민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내가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김 씨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었던 아들이 죽어서 손녀딸을 돌봐야만 하는 사연,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형편. 점점 나이가 들면 본인도 돌봄이 필요한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온갖 사연을 다 말해주고 이제는 마지막 희망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있는데 우선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봐 드릴게요. 김 씨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증금 539만 원에 월세 32,000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원사에 정기적으로 방문. 무엇보다 손녀 예림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이 김 씨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어르신 우선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릴게요.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가 되는지 따로 알아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복지주택 보증금 539만 원에 월세 32,000원이라면 전세비 빼고도 여유 있게 남아서 내 연금도 받으니 이거면 예림이 성인 될 때까지 비용과 혹시 모를 내 병원비까지. 김 씨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민센터 나랑 예림이가 살 집을 알아보고 왔어. 엄마 지금 전세집 있잖아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나 같은 노인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래. 예림이도 같이 살 수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민수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전세금은요?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씨는 아들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바뀐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눈치챘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전세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보증금으로 일부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병원비, 예림이 학비로 써야지. 식탁 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복지주택 신청했다면서요? 김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딸의 말에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근데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아, 엄마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단다.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뭐가 이상한 거니?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저희들 형편 어려운 거 뻔히 아시면서 우리가 먼저 돈 얘기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도와주신다고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통화는 불편한 침묵과 함께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어머니의 다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자식들로부터 전세금에 관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오직 돈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현금인 줄기였었나?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주택 신청하신 김순희님 맞지요? 주민센터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축하드립니다.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마침 학교 마치고 돌아온 예림이를 껴안고 예림아, 됐다 됐어. 이제 우리 살았어. 정말 다행이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예림이는 기뻐하는 할머니를 보고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 미영이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엄마,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그럭저럭. 엄마, 전세금 얘기 좀 할게요. 엄마 월세는 연금으로 충분하니 전세비 빼서 저희가 좀 쓰면 어떨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릴게요. 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보았던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너희들은 나한테 정말 줄 수 있니? 내가 간병사로 일하며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버림받는 걸 봤는지 알기나 해. 미영이 흠칫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설마 저희가 엄마를 버리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도와드릴게요. 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 너무 많이 봤다. 결국엔 요양병원에 가세요로 끝나더라.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말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필요하면 너희들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당장 내놓으라는 듯 말할 자격은 없어. 가족 간의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사 때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이사는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준대. 너희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아들과 며느리 딸이 떠난 후 김 씨는 홀로 남겨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했던 서운한 말보다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는 후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돌봐드렸던 노인들의 말이 왜 그렇게 가슴 아팠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겠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자식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겼지만 오히려 마음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사 전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몇 시에 이사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지만 진짜 괜찮아.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변함없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3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첫날, 3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전세금 중 일부를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예금해 두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새집 언제 도착하나요? 곧 도착할 거야. 기대되니? 예림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부모를 잃은 후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예림에게도 이번 이사는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겁 많은 아이였지만 할머니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새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H 해바라기 복지주택이라는 간판이 따스한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우와, 엄청 예쁘네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복도와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문은 넓어 휠체어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무릎이 아픈 날에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순희님, 환영합니다. 생활관리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방은 마음에 드세요? 손녀분과 함께 지내시기에 가족형으로 배정해드렸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이렇게 깨끗하고 넓을 줄 몰랐어요. 1층에는 식당, 카페, 사우나실이 있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텃밭도 있으니 한번 구경해보세요. 짐을 풀고 새 집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32,000원이라는 믿기 힘든 금액에 마음의 짐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사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층 할머니들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침마다 같이 걷기 운동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저도 간병사 출신인데 30년 경력이라고 들었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어느새 단지 내에서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풍부한 간병 경험과 건강 지식은 이웃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당뇨약 복용 시간을 제대로 지키게 됐어요. 김 선생님이 알려주신 스트레칭하고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예림이도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1층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예림이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 저희 이번 주말에 근처 공원으로 소풍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손녀도 데리고 오세요. 김 선생님, 내일 컴퓨터 강좌 있다는데 같이 들어볼까요? 나이 들어 배우는 거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새 일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이웃들과 걷기 운동을,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예림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보내려던 자식들의 계획과는 달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무척 잘 지낸다. 너희들은 어떠니? 저도요. 그런데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예림이랑 같이 저희 집에 와보실래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손주들까지 멀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주말 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손주들이 그린 그림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돈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종종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새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예림이와 놀아주었고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 씨가 경제권을 지킨 덕분에 자식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변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의 독립된 공간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김 씨에게는 진정한 노후 대비였습니다. 이제 먼저 간 큰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서 마음이 푹 놓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리도 많이 좋아졌고 손녀딸 예림이랑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